전에 블랙 야크의 이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SK 케미칼 사례, 바이오 환경 중심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50% 달성한 그런 SK 케미칼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바이오, 그다음에 탄소 저감 50% 달성,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그다음에 안전 제로의 사업장 이런 걸 통해서 SK 케미칼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SK 그룹이 조금 더 열심히 다른 기업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많이 부각받고 있고요.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T의 사례인데요. KT가 ESG 경영통신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경영, 윤리적 책임 경영, 플러스 ESG 경영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그런 10대 과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준법 정신을 잘 이행할 것인가 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KT의 그런 지배구조 모습인데요. 지속가능 경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ESG 추진위원회, ESG 실무협의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실무협의체 밑에 환경분과, 사회분과, 지배구조분과가 있고요.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오른쪽을 보시면 ESG 경영추진실, ESG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자문도 받고 보고도 받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근 마켓인데요. 이 당근 마켓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자원의 재사용과 연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고품 같은 경우 당근 마켓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이제 잘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당근 마켓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이런 자원의 재사용, 그다음 많은 사람들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측면에서 보면은 환경뿐 아니라 이제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와 동네 주민을 연결하는 내 근처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내 근처에 뭐가 있다, 일자리가 있다, 내 근처에 뭐 교육이 있다, 내 근처에 부동산, 뭐 중고채, 지역사회 등 이런 연결을 잘 해준 것에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당근마켓의 이제 지배구조 측면인데, 건강한 조직 문화 위해서 수평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런 것들이 당근마켓의 그런 모범 사례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영 전략,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ESG를 어떻게 ABCD라는 전략 모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ABCD 전략 모델을 제가 한 10여 분에서 내외로 설명할 때 잘 설명을 들으시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요 네 가지 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어질러티, 두 번째는 벤치마킹, 세 번째는 컨버전스, 네 번째는 데디케이션. 이 네 가지의 앞자리를 따서 ABCD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BCD 할 때 중요한 게, A는 어질러티 빠르게 하는 게 문제인데, 빠르게 하면서 프리시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무 빠르게 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빠른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벤치마킹, 베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베끼고 플러스 베스트 프랙티스, 베끼고 뭔가 업그레이드된 뭔가를 추가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컨버전스가 융합이죠. 믹스하는 건데 믹스해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돼야 되는 거고요. 데디케이션, 열심히 하는 거죠. 딜리전스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되 유황장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골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의 스피드 문화인데요. 삼성의 성공 원인 중에서 신속히 변한 경제 환경에 적응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
아내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라. 삼성의 비결은 스피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오면 계속 누르죠. 단추로. 단추를 계속 누르고 커피 자판기에서 이렇게 누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조급증이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 시장의 모습인데요. 동대문의 디자인, 동대문의 생산 유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류 생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가갖고 좋은 것을 동대문에서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막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동대문에서 좋은 걸 가지고 유럽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상당히 한국의 스피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컨텐츠의 스피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컨텐츠 같은 거를 만들 때 다른 나라에서 1년 걸리는 거 한 달 만에 만든다든가 이런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스피드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의 경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를 내되 그냥 너무 빨리 한다고 정확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사진에 보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저도 이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냐. 그래서 이 당시에 책임을 지고 이원정 시장이 사임을 했고요. 토목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거를 잘 연결하면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다 부시고 다리를 새로 만든 게 지금의 성수대교가 되겠습니다. 도요다가 엄청난 잘 나가고 있다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만들다가 이제 리콜을 당했죠.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요다가 갑자기 스피드를 낸 것뿐 아니라 도요다가 원래 종신고용제였었는데 그래서 도요다에 충성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연봉제로 바꾸기도 하고 종신고용제를 약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종업원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면서 리콜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하되 정확하거나 이런 게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산업,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이 조금씩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요. 일본은 너무 정확히 만듭니다. 대신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정확성은 많지만 프리시전은 많지만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스피드가 빨라요. 제가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학생이 3일 걸릴 거 중국 학생 시키면 하루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얼마큼 정확히 오느냐 이거죠. 얼마큼 정확히 하고 빨리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학생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도 그래요. 조선. 배를 얼마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왕창 지금 많이 망가졌다가 지금 비상의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주를 지금 거의 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저는 다시 전 세계 1등으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벤치마킹인데요. B 벤치마킹. 뭐 어떤 것을 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베끼는 거죠. 잘 베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도 아이폰 거 베끼고요. 아이폰도 삼성 거 베끼면 서로 막 베끼는 거예요. 근데 법에 안 나게 법에 걸리지 않게 베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모방과 위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위조는 겉모습만 똑같게 만드는 건데 이미테이션은 베끼되 제대로 베끼는 겁니다. 내용까지 통째로 베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벤치마킹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과 아이폰은 서로 막 고소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다 철회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 자기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이렇게 러닝과 벤치마킹의 이런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러닝을 하고 서로 잘 보고 베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진국을 보면요. 이게 전 세계 경제 대국인데 제일 많이 기술을 사오고 제일 많이 기술을 파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일 많은 기술을 사고 파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거 수출하는 것도 적당해요. 19등, 10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초인류의 국가는 아닌 거죠. 초인류 되려면 기술 많이 팔고 기술 많이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가 떨어진다 그러면 바이오 기술 사와야 돼요. 바이오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뭐 해가지고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갖고 올 것은 갖고 오고 또 우리가 좋은 기술은 또 팔 수 있는 건 팔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벤치마킹 플러스 알파야. 다만 이제 그냥 베끼지 말고 well imitated product에다가 아주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뭐 장점을 약간 가미해서 오리지널보다 더 뛰어나게 만든 겁니다. 벤치마킹 플러스 알파 전략이 결국 궁극적인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 거죠. 현대 자동차가 엔진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쓰비시가 야 돈을 더 많이 싸게 깎아준다. 엔진 값을 50% 깎아줄 테니까 너 엔진 개발하지 말라. 정주영 회장이 고민하다가 야 그냥 나 우리 너네 거 안 쓰고 엔진 개발할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알파 엔진입니다. 알파 엔진.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엔진이 계속 발전해서 알파 베타에서 결국은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엔진이 더 좋은지 도요타가 만드는 엔진이 좋은지 미쓰비시 만드는 엔진이 더 좋은지 잘 모르죠. 사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엔진이 사실은 전 세계 자동차 경주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다음 이제 A 어질러티, B 벤치마킹, 세 번째가 컨버전스인데 컨버전스 융합이잖아요. 한국의 비빔밥을 보세요. 밥이나 야채 이런 거 섞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재료, 조리법을 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섞으면 되냐? 섞어서 맛있는 게 나와야 되죠. 우유, 초콜릿 막 섞는다고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죠. 한류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실 BTS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적인 거에서 글로벌한 거를 섞은 거거든요. 합성에다가 시각적 예술 화려한 복장 이런 것들 섞은 겁니다. 한류 플러스 알파가 K-팝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삼성그룹의 주력 산업을 쓴 겁니다. 65년도에는 뭐였고 76년도에는 텍스타일이었고 87년도에는 푸드 제일제당이었죠. 텍스타일이었고 98년에는 소매 삼성전자였고 2012년에는 삼성전자였고 지금 2020년에는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제 삼성도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룹의 시너지를 높이는 거죠. 시너지를 낼 때 지금 이렇게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우유랑 쌀, 시리얼, 초콜릿 시럽, 김치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가 안 나겠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잘 섞느냐 이게 문제죠. 예전에는 삼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니를 못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소니를 비교할 때 2001년에요. 소니는 소프트웨어, 뮤직, 비디오 게임, 무비 이런 쪽으로 이제 쫙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소니가 그 당시 아마 삼성보다 월등했죠. 삼성은 그냥 반도체만 했습니다. IT, 전자만 하드웨어를 아주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흐르고 20년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의 전자회사 10개를 더하면은 삼성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삼성이 전략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낼 때, 섞을 때 삼성은 일관성 있게 반도체 관련된 거 섞은 거고 소니랑 음악이랑 잘 안 맞아요. 소니랑 무비랑 잘 안 맞습니다. 무비는 10개 해가지고 하나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건데 소니를 만드는 창업자나 소니의 제조업자 사장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는 상당히 그 후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잃고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렸죠. 삼성이 소니의 몇 배로 커지게 된 거죠. 지금의 삼성은 다시 또 위기의식을 느껴서 메모리를 넘어서 이제 비메모리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전략은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만의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영학적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선에서 상당히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D인데요. 데디케이션입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피를 한번 보면 잘합니다. 한번 피면 올림픽 게임 때 아주 기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금모으기 할 때
저희 집에 있는 돌반지, 백일반지를 저희 와이프가 싹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금이 없는데 그래서 좀 아까운 건 있어요. 금값이 많이 뛰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금만 갖다 판 게 아니고 달러도 다 갖다 팔았어요. 그때 저희가 2,200원에 다 팔았어요. 달러를.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 달러는 성공했고 금은 좀 실패했는데 그것도 실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의 그런 희생정신, 임진왜란 때 이런 우리나라 스님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조금 좀 따라오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드워킹은 아주 유명하죠. 유태인과 한국의 그런 세탁소 싸움은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유태인이 전 미국의 세탁소를 평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유태인보다 30분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유태인이 1시간 일찍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1시간 30분을 더 일찍 열었어요. 유태인이 2시간을 일찍 열었어요. 그 한국인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와이프랑 부인이랑 남편이랑 24시간 세탁소를 열어서 유태인이 세탁소직을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태인은 지금 세탁소보다는 다른 쪽, 금이나 보석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의 그런 딜리전스, 근면 성실한 거. 지금 요 통계가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일을 하냐 이런 통계인데 한국이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을 2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통계도 보면은 쉬는 날을 계산 안 했고 쉬는 날까지 계산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나라죠. 한국이. 이거 2019년 통계인데 한국이 2019년에는 3만 불이 넘었지만 1961년에 보면은 한국이 100불 이하에서 가나보다 조금 못 살아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못 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는 여러 선배들, 그다음에 아버님들의 노고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정치를 떠나서 새마을 운동,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 이런 건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중요한 혁기적인 상황이었죠.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한류 문화 콘텐츠의 시대, K-팝, K-푸드, 메타버스, ESG의 경영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ABCD 전략은요. 4가지를 잘하면은 자기가 ESG 경영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교 우위가 없어도 이런 전략적 요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ABCD 전략에 이제 넣은 것이죠. 첫 번째 어질러티, 빨리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ESG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는데 빨리 한 사람이 이깁니다. 빨리 한 사람이 유리해요. 다만 정확히 해야 돼요. 잘 매칭시켜서 프로세스를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B, 벤치마킹이에요. 성공적으로 ESG를 하는 기업이나 이런 걸 잘 베껴야 됩니다. ESG 관련 공시 정보 이런 것도 잘 어떻게 하면 되나. 자기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면은 더 업그레이드 빨리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컨버전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업, 관련 대학, 기관, 정부와 융합해야 되고 플랫폼으로 인프라를 닦아서 하면은 더 쉽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올바른 ESG 생태계 구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D, 데디케이션. ESG를 하면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핵심이고요. 제가 말한 요 한 장이 핵심이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페이지씩 제가 설명한 겁니다. 어질러티 빨리 하다. 속도를 빨리 하는데 정밀성을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 벤치마킹. 잘한 기업들, 잘한 성공한 기업들을 잘 벤치마킹하되 그런 정보의 공시,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기존의 이런 지표들을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잘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공 사례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융합, 다른 산업과의 융합, 대학이나 기관, 정부와의 융합,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하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일조를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헌신입니다. 데디케이션. 앞으로 ESG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일관된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을까?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공존하는 철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는 기업이 가치 사슬을 넘어서 가치 생태계, 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ESG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가치 사슬이어서 기업의 원료를 대는 그런 공급 사슬, 그다음에 기업의 물건을 파는 그런 판매 사슬을 중시했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물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도 측면, 그다음에 참여자, 그다음에 공동체, 물건을 하는 소비자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주주 자본주의, 어떤 기업에 투자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다 이해관계자가 다 이익을 봐야지 하는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이제는 생태계 자본주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의 생태계를 모두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업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고 공진화, 함께 진화하고 자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새롭게 나타나서 순환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 상호 연결되고 그다음에 공진화하고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체 형성되고 새로운 것을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 실현되는 또 새로 출현하는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한 그런 측면 또 지금 이거를 출현, 확장, 리더십, 자기재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생겨나고 그것이 커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ESG의 생태계는 서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서로 적응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태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애플과 삼성이 옛날에 두 회사가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두 회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애플하고 관련된 애플의 생태계, 삼성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싸우는 겁니다. 생태계가 지면은 자기가 다 죽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은 생태계의 리더잖아요. 각 팀의 리더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죽고 자기 주위가 전부 죽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생태계 안에서 자기 재생이 일어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를 그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어 비즈니스에서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으로서 투자자,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무슨 뭐 관련 협회, 무역협회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아주 좁은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된 비즈니스 생태계,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확장된 비즈니스 생태계까지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에 스탠다드 바디에서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오너, 인베스터까지 다 포함되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광의의 산업 생태계, 협의의 산업 생태계. 광의의 산업 생태계는 금융, 인적 자본, 기술력, 생산 요소, 정부 정책, 사회 인프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협의의 산업 생태계는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유통업자, 공급자, 수요자만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세계에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제가 지금 먼 곳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전선 연결을 잠깐만 제가 연결을 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산업 생태계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개인이 판매, 수익, 핵심 역량 하는 안쪽에 서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보면은 핵심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그 다음에 기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하는 바깥쪽에 서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안의 생태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기업을 위한 협의의 생태계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항상 고려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 생태계의 모형들이 이제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잭슨이라는 사람의 혁신 생태계 기본 모형이 되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생태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 정책이 어떤 산업을 타겟해서 잘 해주고 그 다음에는 좀 발전해서 클러스터를 육성해서 잘해주자. 열심히 지원해주자. 그러나 지금은 점차 생태계를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한 발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기업 생태계의 추세가 단순한 기업 관련된 사람뿐 아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기업 경영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 게임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의 ETF가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고요. 글로벌 ESG 생태계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민간 생태계, 정부.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몇 장이 남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이제는 이제 ESG의 생태계의 시대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꼭 ESG 쪽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전문 경쟁 있는 분야,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뭘 개선하면 되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세 번째는 사회 문제를 도우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결국은 ESG의 출발은 어쨌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착한 나눔과 자선이 아니고 ESG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SG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공유 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함께 간다는 것이고요. 무분별한 자선 활동이 아니고 스마트한 경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베푼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요. 기업과 과학기술의 가치 창출 기능을 활용하고 기업을 성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ABCD 기반의 ESG 경영입니다. ESG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하게, 어질러티하게, 그 다음에 벤치마킹하고, 컨버전스, 융합하고, 결국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ESG 경영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질문도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운영하시는 분 제가 질문을 받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예, 저는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채팅창에서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벌써 질문이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혹시 채팅창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지금 채팅창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겨주세요. 투자 관련해서 이기적인 기업이 착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요? ESG 경영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도에서는 수익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아까 레리 킹, 브렉록이라고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회장이 ESG 경영을 안 하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업이 착한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기적인 기업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하단부에 착한 기업이 왼쪽 위에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냐면요. 스마트한 기업.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하고 사회적인 이익도 다 추구하는 그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의 묻는 그 그림을 여기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전략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제 스승이신 문희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요 그림입니다. 설명을 했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한 말이 자기보다 더 지속 가능 경영 CSV를 잘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은 영리한 기업이고 여기는 도덕적인 기업인데 이게 더 오른쪽에 있는 기업이 더 투자를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 답은 여기 가운데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겁니다. 여기 스마트한 기업, 기업의 이익도 많이 나면서 사회도 공헌하는 이 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인지 모르겠네. 협력적 거버넌스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쓰시다 말았는데. 예. 뭐 여기 보니까 이름만 보이시는데 뭐 최지선 씨도 보이고 조선주 씨도 보이고 최영원 씨도 보이고 조선주 씨 하나 질문하시죠 뭐. 질문하실 때는 여기 마이크를 하단부 아래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기적 기업, 착한 기업 질문 제가 한 건데, 예.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익을 아무리 ESG 경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그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까 그런 질문 드렸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정답은 레리킹 회장은 돈을 포기하겠다. 내가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을 팔았어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이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리킹 회장은 돈을 안 벌겠다. 나는 돈을 안 벌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엄청난 이익으로 가졌어요. 왜 이익으로 가졌냐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막 엔론 이런 회사들은 돈만 많이 버는 회사들은 나중에 보니까 회계 부정도 많고 그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는 레리킹 회장은 ESG 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스마트한 기업을 찾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많은 슬라이드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이 그림은 마이클 포터라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데 그분이 강연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유사한 그런 질문도 하시고 유사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도 좋으시고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어떤 뭐 요약해서 뭐 해줄 수 없느냐. 네, 그러면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채팅창에 정구인님께서 아까 예, 이제 채팅하시다가 마셔서 예, 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협력적 그래요. 거버넌스에서 예, 시민들의 적극적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 참여가 녹색 경제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블랙 야크 사례인데요. 협력적 거버넌스가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서 녹색 개념, 경제 개념으로 근데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막 코인도 있고 많아요. 아류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잘 가려내야 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상을 안 받았더라도 우리 자손들, 우리의 인류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이 잘 안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때문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기후 변화가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인류의 그런 제약을 갖고 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거죠. 지금 블랙 야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오면 제일 싸대요. 근데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다시 만들려면 수거하는 비용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니까 시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은 혜택이 누구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류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 우리가 다 돈을 못 주지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시면은 그 혜택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자신이 받게 되는 거죠. 녹색경제 개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블랙 야크가 이거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협력의 과정이 아주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신뢰 규칙에서 중간 결과 대면 대화 이게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 핸더슨이라는 교수가 지금 ESG 경영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 분인데 그 사람이 그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재창출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핸더슨 교수의 친구랍니다. 핸더슨 교수가 여자 교수거든요. 유명한 지금 노벨상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자기 친구가 이런 시민운동, 녹색운동을 하다가 이런 폐기물 회사에 이제 사장이 됐어요. 폐기물 처리를 올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올바로 하려니까 업계들은 올바로 안 하고 자기만 올바로 하니까 자기 회사만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걸 시민운동을 하고 협회에서 같이 하자, 으쌰으쌰 하자 해서 결국은 그 폐기물 산업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그 보상을 누가 받냐? 결국은 시민들이 받고 우리들이 받고 우리 후손들이 받는 거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부인님께서 보상은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하죠.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정부의 돈은 우리의 돈이잖아요. 세금을 다시 내고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에서 또 하죠. 그러나 결국은 다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지구가 얼마큼 존재할지 모르는 거죠. 네. 저는 뭐 살 것 같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살 것 같은데 제 아들이나 제 딸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딸들이 살 수 있을지는 제 장담 못합니다. ESG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거의 99% 이상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다. 뭐 자동차 매연 뭐 이것 해갖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냐 막 이렇게 막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구의 온도의 주범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를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오래오래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저기 숙제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가 없습니다. 저는 숙제가 없고 뭐 숙제를 너무 많이 해서 아플 정도로 이렇게 숙제를 하면 ESG라는 거는 운동이고 협력인데 우리가 협력해야죠. 강의하는 사람들 협력하고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최지선 님도 보이고 최용훈 님도 보이고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또 아까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끝날 때 한마디로 요약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아니면 조금 한두 개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또 빨리 끝내야지 여기서 또 운영업체에서 또 운영진에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줄로 설명할까요? ESG를. 네, 그럼 질문 더 없으면 교수님께서 예. 한 줄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2개 있었는데 2개 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니까 그 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로 하시면 제가 한 줄로 하라고 해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폈습니다. ESG는 겸손한 자세로 과학 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의 활용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ESG를 막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베푼다는 생각이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따뜻한 자본주의의 ESG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